강남에 번화한 거리 고급 레스토랑 청담궁의 황금빛 조명이 서울의 밤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샹들리에는 마치 별이 땅으로 내려온 듯 반짝였고, 레스토랑 안은 부드러운 재즈 선율과 은은한 와인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서울의 상류층이 모이는 장소였다. 한 끼 식사에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을 쓰는 곳, 한 접시의 요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곳이었다. 김수진 34세의 패션계 거물은 늘 그렇듯 그녀의 단골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20억 원 규모의 패션 제국을 일군 그녀는 화려한 한복 스타일의 구찌 드레스, 2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까르띠에 시계가 빛났고, 테이블 위에는 늘 주문하는 한우 안심 스테이크와 샤토 무통 로칠드 와인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테이크를 천천히 자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공허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의 파트너십, 밀라노와 파리 패션 위크에서의 찬사, 그리고 은행 계좌에 쌓인 천문학적인 숫자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자신의 사진을 보았다. 화려한 파티 반짝이는 드레스 그리고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텅 빈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들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화려했고, 옆 테이블에서는 비즈니스맨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수진은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그 순간 레스토랑 문이 살짝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며들며 자꾸 떨리는 그림자가 문틈으로 들어왔다. 10살 지은이었다. 추운 거리를 맨발로 걷던 그녀는 6개월 전 부모를 잃고 위탁 가정에서 학대를 피해 도망친 소녀였다. 강남의 거리에서 그녀는 강남의 작은 금발로 불렸다. 금발은 염색이 아니라 그녀의 독특한 머리색이었다. 그녀의 머리는 더럽고 엉켜 있었지만 여전히 햇빛 아래에서는 반짝일 것 같은 빛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은 너덜너덜했고 한때는 예쁘게 장식된 원피스였을 것이 이제는 해지고 얼룩진 천조가리로 변해 있었다. 배고픔에 그녀의 몸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했다. 3일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녀는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풍겨오는 음식 냄새를 따라 이곳까지 왔다. 스테이크의 고소한 향, 갓 구운 빵의 따뜻한 냄새,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파란 눈은 어린아이 특유의 순수한 빛을 잃지 않았다. 그 눈은 마치 별빛처럼 어두운 밤에도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레스토랑 문을 밀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고 메트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녀를 막아섰다. 야, 여기서 뭐해 나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레스토랑 안에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수진을 봤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는 그 여성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여성이 다를 거라고 느꼈다. 지은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수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녀의 작은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죄송해요, 아줌마.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다. 남은 음식, 저 먹어도 될까요? 배고프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레스토랑의 소음 속에서도 수진의 귀에 또렷이 들렸다. 수진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지은이와 마주쳤다. 더러운 금발, 그러나 아름다운 파란 눈, 그리고 굶주림에 떨리는 작은 손.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절박한 눈빛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지은이의 얼굴을 보았다. 창백한 피부 갈라진 입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작은 희망. 수진은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이름이 뭐니?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지은이는 그 따뜻함에 놀랐다. 지은이요. 아이는 고개를 살짝 들며 대답했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물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언제 밥을 먹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지은이는 잠시 머뭇거렸다. 월요일에 쓰레기통에서 김밥을 찾았어요. 오늘은 목요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접시를 보았다. 150만 원짜리 한우 스테이크 한 입도 먹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다시 지은이를 보았다. 그 아이의 눈에는 굶주림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작았다. 여기 내 옆에 앉아.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웨이터가 당황하며 다가왔다. 김수진님, 이 아이는. 그의 목소리에는 난색이 묻어 있었다.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런 애가 여기 왜 왔지? 더럽잖아. 하지만 수진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했다. 앉으라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그리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 가져와. 웨이터는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수진은 지은이를 벨벳 의자에 앉혔다. 지은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렇게 부드러운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반짝이는 은재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눈처럼 하얀 접시.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수진의 따뜻한 미소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배고프지같이 밥 먹자. 수진은 자신의 접시를 지은이 앞으로 밀었다. 한우 스테이크가 나오자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듯 조심스럽게 한 입을 먹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맛있어. 그녀는 속삭였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지은아, 너에 대해 말해줄래?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지은이는 입을 가득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아빠는 제가 8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스테이크를 삼키며 말을 이었다. 그 후 위탁 가정에 갔는데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부에서 주는 돈을 자기들 용돈으로 썼고 저한테 집안일을 시켰어요. 청소하고 요리하고. 학교도 자주 못 갔어요. 수진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은 늘 바빴고 그녀는 외로웠다. 하지만 지은이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사회복지사는 어땠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말해도 안 믿었어요. 제가 문제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도망쳤어요. 그녀는 코코아가 담긴 잔을 두 손으로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녹였다. 그녀는 코코아를 한 모금 마시며 미소 지었다. 이거 정말 따뜻해요. 그 미소는 수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수진은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인생이 이번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운 순수함이 있었다. 지은아, 근데 왜 내가 슬퍼 보인다고 생각했어?
수진은 지은이가 레스토랑에 들어왔을 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물었다. 지은이는 코코아 잔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보았다. 아줌마 눈, 웃을 때도 슬퍼 보여요. 저도 엄마 생각하면 눈이 그렇게 돼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강하게 쳤다.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읽은 걸까? 수진은 깨달았다. 그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정한 사랑과 연결이 없었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다시 잡았다. 오늘 밤은 따뜻한 곳에서 자자.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이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건가요? 다들 저를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약속해. 절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수근거렸고 어떤 이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웨이터가 코코아와 새로운 접시를 가져왔다. 지은이는 스테이크를 한 입 더 먹으며 미소 지었다. 이거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이제 지은이와 얽혔음을 알았다. 그녀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었다. 지은아 어디서 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한강 다리 밑에서. 비 오면 지하철역에서 자요. 근데 경찰 아저씨들이 쫓아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수진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제일 힘든 건 추운 게 아니에요. 지은이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더럽다고 나쁜 애라고 보는 거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수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평소 절대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든 패션쇼에서든 그녀는 늘 단단하고 완벽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녀 앞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다. 지은아, 넌 아무 잘못도 없어.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넌 그냥 운이 없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 내가 곁에 있을게. 지은이는 수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파란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줌마, 정말 좋은 분이네요. 그녀는 속삭였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너도 좋은 애야, 지은아. 그 순간 레스토랑의 매트르가 다시 다가왔다. 김수진님, 죄송하지만 이 아이는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보았다. 이 아이는 내 손님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러니까 다른 접시 하나 더 가져와. 그리고 디저트 메뉴도. 매트르는 당황했지만 수진의 눈빛에 눌려 물러났다. 지은이는 놀란 눈으로 수진을 보았다. 아줌마, 왜 저를 이렇게 잘해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은 잠시 생각했다. 왜일까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 그 순수함과 절박함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네가 나를 깨워줬어. 수진은 솔직하게 말했다. 난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어. 지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미소 지었다. 아줌마 진짜 따뜻해요. 그녀는 코코아 잔을 다시 잡으며 말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밥 다 먹고 우리 같이 따뜻한 곳으로 가자. 지은이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어디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수진은 미소 지었다. 내 집으로. 거기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 지은이는 믿을 수 없는 듯 수진을 보았다. 저한테 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순간 레스토랑의 조명이 지은이의 금발을 비췄다. 그녀의 머리는 더럽고 엉켰지만 마치 천사의 후광처럼 빛났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작은 소녀가 그녀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지은이는 스테이크를 다 먹고 수진이 주문한 초콜릿 케이크를 받았다. 그녀는 케이크를 한 입 먹으며 눈을 반짝였다. 이거 꿈 같아요. 그녀는 속삭였다. 수진은 웃었다. 꿈이 아니야, 지은아. 이건 진짜야. 그들은 레스토랑을 나섰다. 강남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수진은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이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처음으로 세상이 조금 덜 무서워 보였다. 그리고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거라는 걸 알았다. 김수진은 지은이를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로 데려갔다. 강남의 번쩍이는 불빛을 뒤로하고 한남동의 고요한 고급 주거지로 들어서자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엘리베이터가 3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아줌마, 여기가 진짜 아줌마 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은아. 오늘 밤은 여기서 잘 거야. 펜트하우스의 문이 열리자 지은이는 숨을 멈췄다. 높은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이너 가구들이 그녀를 압도했다. 여기가 궁전 같아요. 지은이는 속삭이며 맨발로 조심스럽게 바닥을 밟았다. 그녀의 더러운 발이 깨끗한 바닥을 더럽힐까봐 걱정하는 듯했다. 수진은 그런 지은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여기 편하게 있어도 돼. 이건 네 집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수진은 지은이를 욕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물이 채워진 욕조와 부드러운 타월, 그리고 달콤한 향의 샴푸가 준비되어 있었다. 목욕하고 나와. 깨끗한 옷 줄게. 지은이는 욕조를 보며 망설였다. 이렇게 좋은 거, 저 같은 애가 써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수진은 무릎을 굽히고 지은이의 눈높이에 맞췄다. 넌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어.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욕조에 들어간 지은이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다. 그녀는 물을 손으로 만지며 미소 지었다. 따뜻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수진은 욕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옷장으로 가서 가장 부드러운 캐시미어 스웨터와 작은 사이즈의 바지를 골랐다. 지은이의 몸에 맞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최선이었다. 지은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보였다. 금발은 이제 깨끗하게 빛났고 그녀의 파란 눈은 더욱 맑아 보였다. 수진의 스웨터는 그녀에게 너무 컸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사랑스러웠다. 예뻐, 수진은 진심으로 말했다. 지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아줌마. 수진은 지은이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실크 침대 시트와 푹신한 베개가 놓인 방은 지은이에게 꿈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자. 편하게.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시트를 만지며 물었다. 아줌마,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묻어 있었다. 수진은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왜일까
그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 그 순수함과 절박함이 그녀의 가슴을 흔들었다. 난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다. 돈명의 화려한 삶. 근데 오늘 네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걸 깨달았어. 지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미소 지었다. 아줌마도 저한테 배운 게 있어요. 그녀는 작게 말했다. 세상에 좋은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요. 그 말은 수진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잘 자, 지은아. 내일 아침엔 맛있는 아침밥 먹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실크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은이의 이야기가 그녀의 가슴을 계속 찔렀다. 어떻게 한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저렇게 순수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유했지만 외로웠던 시간들,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순간들. 하지만 지은이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그냥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새벽 3시 수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은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침대는 비어 있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은이의 흔적은 사라졌다. 수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책상을 보았다. 거기에는 작은 종이 쪽지가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다. 수진 아줌마, 너무 잘해줘서 고마워요. 근데 저 같은 애는 이런 좋은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제일 맛있는 밥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은이, 수진은 다리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쥐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지은이가 입었던 스웨터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그녀가 신었던 슬리퍼는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수진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도망갔어?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녀는 파자마 차림으로 현관으로 달려갔다. 지은이의 맨발 자국이 대리석 바닥에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수진은 신발을 대충 신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한남동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를 맞았다. 그녀는 거리를 뛰기 시작했다. 지은아,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강남으로, 명동으로, 이태원으로. 그녀는 지은이가 갈 만한 곳을 떠올리며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달리며 그녀는 지은이의 떨리는 목소리를 떠올렸다. 다들 저를 버렸어요.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새벽 6시 수진은 지쳐서 한강다리 근처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했다. 10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어요. 이름은 지은이, 금발의 파란 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서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노숙아동들은 자주 도망가죠. 믿음을 안 가지니까요. 몇 시간 뒤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지은이가 떠난 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진의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떠난 거였다. 수진은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자신의 조수 태준과 절친 하윤을 불렀다. 태준은 전화를 받자마자 투덜거렸다. 사장님, 새벽에 웬일이세요? 주가가 불안정해서 정신없는데.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태준, 지금 회사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은이가 사라졌어. 도와줘.
태주는 한숨을 쉬었지만 수진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끼고 동의했다.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합니까? 하윤은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수진아, 그 아이 꼭 찾아야 해. 내가 지금 갈게. 하윤은 따뜻한 심성의 플로리스트로 수진의 오랜 친구였다. 그녀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한남동에서 만나 작전을 세웠다. 수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서울 전역에 지은이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뿌리기로 했다. 태주는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탐정들과 연락하며 지은이가 자주 다녔을 법한 장소, 한강 서울역 명동 거리를 정리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사장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네요. 그냥 노숙자 애 하나잖아요. 그의 말에 수진은 날카롭게 대답했다. 태준, 지은이는 그냥 노숙자 애가 아니야.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하윤은 태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태준 오빠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말 안 해. 지은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아이야. 태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물러났다. 4일째 되던 날 수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전단지를 손에 쥐고 서울역 근처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태준이 전화했다. 사장님, 주가가 2% 떨어졌어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미팅 잡혔는데. 수진은 단호히 끊었다. 지은이가 모든 비즈니스보다 중요해, 태준. 그녀는 전화를 끊고 한강 다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지은이의 쪽지를 떠올렸다. 저 같은 애는 이런 좋은 곳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5일째 한강 다리 밑에서 일하는 노점상 아저씨가 전화했다. 그 전단지, 애 여기 있어요.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수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디에요? 정확히 그녀는 소리쳤다. 노점상 아저씨는 위치를 알려주었다. 수진은 택시를 잡아 한강 다리 아래로 달렸다. 하윤과 태준도 뒤따라왔다.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다리 아래로 뛰어갔다. 거기 더러운 담요 위에 지은이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다시 더러워졌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고열로 떨며 기침을 하고 있었다. 지은아, 수진은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그녀는 지은이를 안아들었다. 지은이의 몸은 너무 가벼웠다. 아줌마, 꿈인가요? 지은이가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고 눈은 흐릿했다. 진짜야, 내가 왔어.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뜨거운 이마를 만졌다. 왜 도망갔어, 지은아? 지은이는 힘없이 대답했다. 저 같은 애는 좋은 거 안 어울려요. 더러워요. 아줌마한테 민폐만 끼칠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넌 내가 만난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절대 민폐가 아니야. 그녀는 지은이를 안고 일어섰다. 하윤이 달려와 담요를 덮어주었다. 수진아, 병원으로 가야 해. 태주는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는 처음으로 지은이의 존재가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느꼈다. 수진은 지은이를 채태우고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다. 지은이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손에서 따뜻해졌다. 지은아, 이제 절대 도망가지 마. 수진은 속삭였다. 지은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줌마, 고마워요.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수진은 지은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병원으로 달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아이를 잃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의 인생은 더 이상 돈과 성공으로 정의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지은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꿀 것이었다. 서울대병원의 병실은 조용했다. 새벽의 희미한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금발은 베개 위에 부드럽게 흩어져 있었다. 옆에는 김수진이 앉아 있었다. 수진은 지난 6일 동안 단 한 번도 지은이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단단한 결의로 빛났다. 지은이의 손을 잡고 있는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따뜻함은 지은이의 차가운 손을 감싸고 있었다. 의사는 지은이의 상태를 설명하며 말했다. 폐렴이에요. 일주일 입원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때 데려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지은이가 도망쳤던 그 새벽 그녀가 한강 다리 아래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 같은 애는 좋은 거 안 어울려요. 지은이의 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수진은 지은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지은아. 내가 여기 있어. 7일째 되는 날 지은이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녀의 파란 눈은 여전히 약했지만 맑고 투명했다. 아줌마. 계속 여기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쉰 목소리였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갈 데가 있나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은이는 수진의 손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픈데 아무도 옆에 있어준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이제는 달라 지은아.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용기를 내어 말했다. 지은아, 중요한 거 물어볼게. 나랑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내가 너를 입양하고 싶어. 내 딸이 돼줘줘. 지은이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커지며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짜 엄마가 생길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가 될게. 약속해. 지은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수진의 품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꼭 안았다. 엄마. 그녀는 처음으로 그 단어를 불렀다. 수진은 지은이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알았다. 지은이는 더 이상 그녀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딸이었다. 입양 절차는 곧 시작되었다. 지은이가 퇴원한 후 수진은 그녀를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다시 데려갔다. 이번에는 지은이의 방을 새로 꾸몄다. 파스텔톤의 벽지 푹신한 침대, 그리고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색색의 문구류가 놓여 있었다. 지은이는 방에 들어서며 숨을 삼켰다. 이게 제 방이에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지은아, 이건 내 공간이야. 지은이는 침대에 앉아 이불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꿈 같아요. 수진은 지은이를 위해 사립학교의 입학 절차를 밟았다. 강남에 위치한 명문 국제학교였다. 지은이는 새 교복을 입고 새 가방을 메고 첫 등교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설렘만큼이나 두려움이 있었다. 엄마, 애들이 저를 싫어하면 어쩌죠? 그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수진은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넌 누구보다 멋진 아이야. 그냥 너 자신으로 있으면 돼. 하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다. 지은이는 첫날부터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의 금발과 파란 눈은 학교에서 독특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점심시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비웃으며 말했다. 너 진짜 노숙자였다며
김수진이 돈으로 너 사온 거지.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급식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지은이는 집에 돌아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진이 노크하며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지은이는 문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나 여기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수진은 문을 열고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그녀는 지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지은아, 넌 나를 구해준 영웅이야. 네가 없었으면 난 돈만 쫓는 빈 껍데기였어. 누가 뭐라고 하든 넌 내 딸이고 누구보다 소중해. 지은이는 수진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밤 수진의 절친 하윤이 집으로 찾아왔다. 하윤은 따뜻한 심성의 플로리스트로 지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직접 만든 꽃다발을 건넸다. 지은아, 이 꽃들처럼 넌 누구보다 빛나는 아이야. 학교 애들 말 신경 쓰지 마. 너 자신을 믿어. 지은이는 꽃다발을 안으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하윤 이모. 하윤의 격려는 지은이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입양 절차는 순탄치 않았다. 사회복지사 박정희가 수진의 집을 방문했다. 그녀는 50대 중반의 엄격한 여성으로 서류를 들고 수진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김수진 씨, 이건 쇼가 아니에요. 입양은 평생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당신 같은 분이 갑자기 아이를 입양하려는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의심으로 가득했다.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은이에게 진짜 가정을 주고 싶어요. 박정희는 눈썹을 치켰으며 말했다. 당신의 바쁜 생활, 회사의 책임, 그리고 미디어의 관심. 이 모든 게 아이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책임질 수 있나요? 수진은 지은이의 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는 아이가 제 전부예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박정희는 지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물었다. 지은아, 여기서 행복하니?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저를 진짜로 사랑해요. 처음으로 누가 저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박정희는 지은이의 맑은 눈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김수진 씨 앞으로 몇 달간 정기적으로 방문할 겁니다. 입양이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하는 만큼 오세요. 지은이와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게요. 한편 수진의 조수 태주는 여전히 회의적이었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서 수진에게 말했다. 사장님, 이 입양건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디어에서 자꾸 사장님을 자선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태준, 지은이는 내 가족이야. 회사든 미디어든 그건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 태준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변한 건 처음 보네요. 수진은 미소 지었다. 태준, 그건 내가 진짜로 살아있다는 증거야. 학교에서의 어려움은 계속되었다. 지은이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속삭임과 비웃음이 그녀를 위축시켰다. 어느 날 그녀는 수업 중에 한 남학생이 던진 종이 쪽지를 받았다. 거기에는 너 같은 애는 여기 있을 자격 없어라고 적혀 있었다. 지은이는 쪽지를 구겨서 책상에 숨겼지만 그날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다. 수진은 지은이를 안고 말했다. 지은아, 세상엔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들의 말이 너를 정의하지 않아. 넌 내 딸이고 내 영웅이야.
지은이는 수진의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노력할게요. 근데 무서워요. 수진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서워도 괜찮아. 내가 항상 곁에 있을 테니까. 하윤은 자주 집에 들러 지은이와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꽃꽂이를 가르쳐주며 말했다. 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피어나 지은아. 너도 그래. 어디서 왔든 넌 아름답게 피어날 거야. 지은이는 하윤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박정희의 방문은 여전히 수진을 긴장하게 했다. 그녀는 지은이의 학교 성적집에서의 생활, 그리고 수진의 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회사가 바빠지면 지은이를 돌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쩔 건가요?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이가 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필요하다면 회사 일을 줄이겠어요. 박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이 진심이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며 지은이는 조금씩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미술 수업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선생님은 그녀의 그림을 칭찬했다. 지은아, 너 정말 감각이 뛰어나구나. 그 말에 지은이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 아이들은 그녀를 멀리했다. 수진은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지은아, 네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너를 더 강하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난 항상 네 편이야. 지은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이렇게 좋은 엄마가 생겨서. 수진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나도 행복해, 지은아. 네가 내 딸이라서.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돈과 성공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지은이는 그녀에게 사랑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도전을 이겨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수진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넓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그 화려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지은이가 있었다. 이제 12살이 된 지은이는 교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금발은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고 파란 눈은 여전히 맑았다. 수진은 지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불과 2년 전 그녀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밥을 구걸하던 소녀였다. 하지만 이제 지은이는 수진의 딸이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꾼 존재였다. 수진은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지은이 재단을 설립했다. 노숙 아동을 돕는 이 재단은 전국적으로 센터를 열 계획이었다. 수진은 자신의 패션 제국의 자원을 활용해 재단을 빠르게 성장시켰다. 그녀는 첫 번째 센터를 서울 마포에 열었고 그곳에서 노숙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지은이는 재단의 어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서 말했다. 저도 거리에서 살았어요. 배고프고 춥고 무서웠죠. 하지만 엄마를 만나 모든 게 바뀌었어요. 모든 아이에게 그런 기회가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은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수진은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지은아, 너 정말 대단해. 그녀는 속삭였다. 지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가 도와줬으니까요. 하지만 재단의 성공은 쉽지 않았다. 수진의 회사 주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그녀의 조수 태주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들고 말했다.
사장님 재단 때문에 회사 자금 흐름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난 분기 매출이 5% 하락했어요. 주주들이 자선 사업을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태준 돈은 다시 벌면 돼. 하지만 지은이와 재단은 내 인생의 목적이야.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저도 지은이가 좋은 애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에요. 수진은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준 비즈니스가 전부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거야. 태준은 처음에는 재단을 비즈니스 부담으로만 보았다. 그는 수진이 감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은이와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도 바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마포센터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지은이가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한 소년이 지은이에게 말했다. 누나, 나도 너처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꼭 만날 거야.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 모습을 본 태준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사장님, 제가 틀렸어요. 이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태준, 이제 알겠지. 우리가 하는 일은 돈보다 훨씬 큰 가치를 만들고 있어.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재단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기업 후원을 끌어내는데 힘썼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는 점점 사라졌고 그는 지은이의 진심에 감동받아 새로운 열정을 찾았다. 수진의 절친 하윤도 재단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플로리스트로서 각 센터에 꽃을 기부하며 말했다. 수진아, 넌 세상을 바꾸고 있어. 지은이 덕분에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윤은 지은이와 함께 꽃꽂이 워크숍을 열어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워주었다. 지은이는 꽃을 만지며 말했다. 하윤 이모 꽃은 아파도 다시 피어나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은이를 안았다. 넌 이미 가장 예쁜 꽃이야, 지은아. 한편 사회복지사 박정희는 여전히 수진과 지은이를 주시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방문해 지은이의 생활을 점검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김수진 씨 재단 활동은 인상적이지만 지은이의 정서적 안정이 더 중요해요. 당신의 바쁜 일정 때문에 아이가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이는 내 첫 번째 우선순위예요. 재단도 지은이를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박정희는 지은이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지은아, 엄마가 바빠서 외롭지 않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저를 챙겨줘요. 그리고 재단에서 다른 애들을 도우면서 저도 행복해요. 박정희는 지은이의 맑은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너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그녀는 수진에게 말했다. 김수진 씨,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입양 절차를 최종 승인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이 차올랐다. 고마워요, 박 선생님. 지은이와 저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입양이 법적으로 완료되자 수진과 지은이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하윤과 태준도 초대되었다. 하윤은 꽃으로 장식된 케이크를 가져왔고 태준은 지은이에게 새 스케치북을 선물했다. 지은아, 너 미술 좋아하잖아. 맘껏 그리고 싶은 거 그려. 지은이는 스케치북을 안으며 말했다. 태준 삼촌 고마워요. 태준은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삼촌이라. 나쁘지 않네. 파티에서 수진은 중요한 발표를 했다. 모두 오늘은 지은이와 내가 가족이 된 날이야. 그리고 지은이 재단에 큰 결정을 했어.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내 재산의 절반 전천헌하고 어느 재단에 기부할게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지은이는 입을 벌리며 말했다. 엄마,
천억이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수진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지은아. 진짜 분은 네가 나에게 준 사랑이야. 하윤은 박수를 치며 말했다.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수진의 결정을 처음으로 온전히 이해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한 주주가 수진에게 전화해 소리쳤다. 김수진 대표 자선 사업 때문에 주가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건 회사를 망치는 길이에요. 수진은 차분히 대답했다. 돈은 다시 벌면 돼요. 하지만 지은이와의 시간 그리고 재단으로 바꾸는 삶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지은이에게 돌아갔다. 지은이는 책상에 앉아 재단의 새 포스터를 그리고 있었다. 엄마, 이 포스터 어때요? 모든 아이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수진은 포스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완벽해, 지은아. 너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거야. 지은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다른 애들을 돕고 싶어요. 나처럼 배고프고 무서운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함께할 거야, 지은아. 세상을 바꾸는 팀으로. 재단은 점점 더 커졌다. 부산, 대구, 제주에 새 센터가 열렸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밥과 안전한 잠자리를 얻었다. 지은이는 각 센터를 방문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한 소녀에게 말했다. 나도 너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엄마가 있고 집이 있어. 너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그 소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진은 지은이의 모습을 멀리서 보며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하윤에게 말했다. 하윤아, 지은이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내가 아니라 지은이가 날 선택한 거야. 하윤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진아, 너도 지은이를 구했잖아. 너희는 서로의 기적이야. 태주는 재단의 재무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사장님, 재단이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어요. 기업 후원도 늘고 있고요. 수진은 태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태준, 너도 우리 팀의 일원이야. 고마워. 태준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은이 덕분에 저도 좀 따뜻해졌나 봐요. 어느 날 지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엄마, 오늘 미술 선생님이 내 그림을 전시회에 내보낸대요. 근데 내가 노숙자였다고 다른 애들이 알까봐 좀 무서워요. 수진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지은아, 내 과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건 네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거야. 네 그림은 네 마음을 보여줄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나 엄마처럼 세상에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 말에 수진은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은아. 지은이 재단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뉴스에서는 수진과 지은이의 이야기를 다뤘고 사람들은 그들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수진은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이건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지은이가 저를 깨워줬고 우리 팀 태준, 하윤, 그리고 모든 자원봉사자들, 이 함께 만든 기적이죠. 그날 밤 수진과 지은이는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지은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엄마랑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어서. 수진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도 행복해, 지은아. 네가 내 딸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야. 그들은 별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수진은 알았다. 지은이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은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수진과 지은이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족이었다. 지은이는 14살이 되었고, 그녀의 금발은 여전히 햇빛 아래에서 반짝였으며, 파란 눈은 세월이 지나도 맑고 따뜻한 빛을 잃지 않았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그녀의 방은 이제 더 이상 새 것처럼 낯설지 않았다. 벽에는 그녀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학교 상장과 재단 활동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지은이는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성장했고, 미술과 문학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자랑은 지은이 재단에서의 활동이었다. 재단은 이제 한국 전역에 30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하며 수백 명의 노숙 아동들에게 따뜻한 밥과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했다. 지은이는 재단의 리더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상징이 되었다. 수지는 지은이를 보며 늘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제국을 여전히 운영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은 재단과 지은이였다. 그녀는 지은이와 함께 전국을 다니며 새 센터를 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부산의 새 센터 개소식에서 지은이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10살 때 거리에서 살았어요. 배고프고 춥고 무서웠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구해줬어요. 제 엄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들이 저처럼 희망을 찾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군중은 박수를 보냈고 수지는 멀리서 지은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개소식 후 지은이는 센터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때 10살 소아라는 소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소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겁먹은 눈으로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누나, 저도 누나처럼 예쁜 옷 입을 수 있을까? 소아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이는 무릎을 굽히고 소아의 눈높이에 맞췄다. 나도 너처럼 거리에서 살았어.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 모든 게 바뀌었지. 너도 꼭 그렇게 될 거야. 소아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짜 누나도 나처럼 더러웠어.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중요한 건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야. 어디로 가느냐지. 그날 밤 부산의 호텔에서 수지는 지은이가 노트북으로 재단 보고서를 읽는 모습을 보았다. 지은아, 내가 제일 자랑스러운 건 네 마음이야. 수지는 말했다. 넌 아픔을 겪고도 다른 일을 돕고 있잖아. 지은이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엄마가 저를 구해줬으니까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수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지은아. 지은이의 15살 생일은 특별했다. 수지는 경주에 있는 별장에서 파티를 열었다. 하윤과 태준도 초대되었다. 하윤은 지은이에게 꽃으로 만든 왕관을 선물하며 말했다. 지은아, 넌 진짜 공주야. 태준은 지은이에게 디지털 드로잉 태블릿을 선물했다. 지은아, 내 그림이 세상을 더 예쁘게 만들 거야. 지은이는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하윤 이모, 태준 삼촌 고마워요. 파티는 웃음과 음악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진짜 선물은 따로 있었다. 수지는 지은이와 손님들 앞에 섰다. 모두 오늘은 지은이의 생일이자 우리가 가족이 된 지 3년째 되는 날이야.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3년 전 지은이는 나에게 밥을 달라고 했지. 그때 난 몰랐어. 그 순간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오늘 지은이 재단을 위해 큰 결정을 했어. 그녀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재산의 절반, 2천억 원을 재단에 기부할게. 유럽의 노숙 아동까지 돕기 위해서. 지은이는 숨을 멈췄다. 2천억. 엄마, 이게 다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지은아. 네가 내게 사랑의 가치를 가르쳤어. 너야말로 내 기적이야. 하유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고 태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재단의 가치를 온전히 이해했다. 파티가 끝난 후 수진과 지은이는 별장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지은이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엄마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으니까. 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지은아, 나도 네 부모님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널 이렇게 사랑하니까. 몇 달 후 그들은 다시 강남의 청담밤가 청담궁 레스토랑에 갔다. 같은 테이블 같은 웨이터가 이제는 존경의 눈으로 그들을 맞았다. 지은이는 한우 스테이크를 주문하며 말했다. 엄마, 그날 내가 밥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맞아, 지은아. 넌 내 운명이야. 그때 8살 여자아이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더러운 옷, 겁먹은 눈. 저, 빵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지은이와 수진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지은이가 먼저 말했다. 이름이 뭐니, 수아예요. 소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수아야, 언제 밥 먹었어? 지은이가 부드럽게 물었다. 어제 아침이요. 수아의 목소리는 더 작아졌다. 지은이는 수아를 옆에 앉혔다. 웨이터, 우리 작은 손님을 위한 접시 하나 더요. 수아가 한우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지은이는 수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처음엔 너 같았어.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지. 너도 그럴 거야.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선행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유산이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새 동생을 만난 것 같지? 지은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 수아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수아가 따뜻한 밥을 먹는 동안 수진은 새 여성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다. 사랑을 배운 여성, 사랑받는 법을 배운 소녀. 그리고 사랑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음을 알게 될 아이. 그녀는 지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 지은이는 수진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엄마, 우리 영원히 팀이죠. 수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영원히, 지은아. 그날 밤 레스토랑을 나서며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지은이와의 만남, 수아와의 만남,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는 운명이었다. 지은이 재단은 이제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의 상징이었다. 수진은 지은이와 수아의 손을 잡고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마음은 따뜻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그들은 한 명씩 한 마음씩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바꾼 선행을 해본 적 있나요? 사랑이 돈보다 강하다고 믿나요? 모든 아이가 가정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건 없는 사랑을 믿는 이들과 공유해주세요. 사랑에는 가격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때론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불쑥 들어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